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시나요? 창피하지만 전 어렸을 때 약속을 남발하다가 큰 코 다친 적이 있어요. 이상한 오기 같은 게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너 동생 없잖아 하면 동생 있다고 내일 만들어서 데려오겠다고 했었죠.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전 무남동녀 외동딸로 혼자 컸어요. 좋으신 부모님 밑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자랐지만 어릴 땐 혼자인 게 너무 외롭더라고요. 동생 좀 낳아달라고 엄마한테 많이 졸랐던 기억이 나네요.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운 적도 있어요. 커서 알게 된 건데 엄마 몸이 안 좋으셔서 둘째를 못 낳는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엄마한테 졸랐던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나중엔 농담으로 제가 그랬어요. 엄마, 아빠, 내가 결혼해서 손주 많이 보게 해줄게. 아들, 딸 구별 말고 한 6쯤 어때? 제가 그러면 아빠는 허허 웃기만 하셨고 엄마는 질색을 하셨습니다. 얘는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너 하나 키우는데 정성이 얼마나 들어간 줄 알아? 근데 6을... 아유, 행여나 6을 네가 어떻게 키운다 그래. 상상만 해도 엄마 싫다. 둘만 낳아도 좋지 뭘 그래. 엄마 농담도 못해? 내가 클 때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랬겠어. 내가 얼마나 심심했다고. 또 그 소리야. 배부른 소리도 한다. 대신 너 친구가 얼마나 많았어. 매일같이 데려와서 밥 먹이고 채워주고 그랬던 거 기억 안 나? 엄마 아빠가 오로지 너만 보고 사니까 넌 모르지. 엄마처럼 위로 5의 막내로 태어나봐. 이런 말이 나오나. 고기 반찬 하나 먹는 것도 일이었어. 경쟁해야 하고. 아, 얼마나 스릴이 있었을까. 엄만 복 받았네. 얘가, 여보, 얘 말하는 것 좀 봐. 좀 혼내봐요. 부모님과 전 대화도 많이 하고 재밌게 살았어요. 집안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좋은 남자 빨리 만나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막상 연애를 해보니까 저한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한 사람을 오래 못 사귀는 거였어요. 얘는 이래서 싫고 쟤는 저런 게 마음에 안 들고 친구들이 애인이랑 100일이며 1년 기념일을 챙기는 게 좀 부럽기만 했죠. 사실 제 눈이 너무 높은 것도 이유였어요. 웬만한 남자는 성에 차지 않더라고요. 전 이상형이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랑 다른 모습을 보이면 이 남자도 아닌가 보다 하고 뻥 차버렸던 것 같아요. 기준이 사실 너무 높았어요. 아빠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이세요. 집안이 무척 가난했는데 환경 탓하지 않고 누구보다 성공하셨거든요. 전 크면서 외가 쪽 친척들만 알고 지냈어요. 아빠 쪽 가족들은 가난해서 뿔뿔이 흩어졌고 일찍 돌아가신 분도 많았죠. 듣기론 도박, 노름에 손댄 분도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불굴의 의지로 당당하게 살아남으셨죠. 자수성가형 기업인으로 존경받고 계셨고요. 대기업까진 아니어도 탄탄한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회사 대표였습니다. 그렇다고 독불장군도 아니었어요. 아빠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한 번은 같이 TV를 보는데 아프리카의 한 아이가 배고파서 흙을 먹는 모습을 보셨어요. 저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순간 대화가 끊겼고 아빠는 멍하니 화면만 보시더라고요. 아빠 오는 거야? 아빠는 말없이 서재에 들어가셨죠. 후에 알게 된 건데 그 단체에 큰 액수로 후원도 하셨더라고요. 사실 아빠는 귤껍질도 함부로 못 버리셨어요. 꼭 모아서 말리라고 엄마한테 말씀하셨죠. 워낙 배고픈 기억이 많아서 귤껍질도 드신 적이 있대요. 엄만 그런 아빠가 짠하다면서 귤껍질로 차를 만들어주시곤 했죠. 아빠는 대학을 포기하고 일찍부터 공장에 다니셨어요. 남들처럼 일이 끝나도 놀거나 쉬지 않았다고 하셨죠. 혼자 연구개발을 계속하셨대요. 기존 기술에다 아빠만의 노하우를 접목시켜서
나중에 공장에서 인정을 받게 됐고, 아빠 덕분에 다니던 공장이 날로 커졌다는 얘기는 골백 번도 더 들은 것 같네요. 아유, 정군,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의견 낸 사람이 없었는데 참 신기하구만. 자네 말대로 하니까 효율이 엄청 높아졌어. 반장님, 제 노트 좀 보실래요? 사실 아이디어가 몇 개 더 있거든요. 말씀드린 건 그 일부에 불과하고요. 검토해보시고 적용할 수 있는 거면 보고 좀 해주세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우리 공장에 호박이 넝쿨째 들어왔어. 사장님이 보통 좋아하시는 게 아니야. 그렇게 아빠는 공장 대표님 눈에 들게 됐고, 장학금으로 야간 대학까지 마칠 수 있었대요. 나중엔 아빠 힘으로 대학원까지 가셨고요. 의지가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 공장을 나온 아버지는 자기 사업을 시작했대요. 작은 창고를 개조해 시작한 부품 회사를 아버지는 어엿한 중견기업으로 키우셨습니다. 한마디로 자수성가하신 거였어요. 거의 0에서 100으로 회사를 키워내신 거였죠. 신문이나 TV에도 여러 번 나오셨어요. 엄마랑 같이 아버지가 나온 신문 기사들 스크랩하고 TV 녹화하는 게 저한텐 너무 행복한 일이었죠. 아빠는 영화 속 슈퍼맨 그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재정이 탄탄하고 직원들 수도 많았어요. 직원 복지도 좋았고요. 가끔 제가 회사에 나가면 대접을 엄청 받았어요. 아버지 보러 와서 대표님 닮아서 소연이도 공부 잘하지? 직원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전 쥐구멍에 숨고 싶었죠. 아쉽게도 좀 공부에 큰 흥미가 없었거든요. 대신 미술에 재능이 있었고요. 아빠는 제가 하고 싶은 미술도 팍팍 밀어주셨죠. 직원들처럼 저도 아빠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아버지는 가족에게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죠. 엄마와 전 늘 아빠 생각만 하면 푸근하고 따뜻했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아버지를 뒀더니 부작용이 하나 있었죠. 웬만한 남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였어요. 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일반 회사에 웹디자이너로 들어갔습니다. 한창 예쁠 때니까 소개팅부터 모임에서까지 남자를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도 많았는데 어떤 남자도 성에 차지 않더라고요. 사귀어도 채 2달을 못 넘겼죠. 그러니까 결혼도 남일처럼만 느껴졌어요. 부모님은 제가 20대 후반이 되니까 슬슬 걱정을 하기 시작하셨죠. 엄마는 선이라도 보라고 성하셨어요. 여보, 소연이한테 뭐라고 좀 해요. 얘가 통 남자 만날 생각을 안 하네. 주말에도 맨 여자친구들만 만나고 연애도 해봐야 좋은 남자 보는 눈도 생기지. 친구들 다 시집가면 너 혼자 어떻게 할래? 엄마, 내 친구들도 다 연애 안 해. 결혼이 필수인 시대는 지났다고. 그리고 내 이상형 몰라? 아빠 같은 사람이 어디 흔한 줄 알아?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렇다고 아무나 만날 수 없잖아. 몰라. 결혼 못하면 많은 거지 뭐. 너 왜 한 입으로 2말해? 빨리 결혼해서 손주를 6이나 보게 한다더니. 여보, 당신이 뭐라고 좀 해봐요. 제 얘기를 듣고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소연이 너 아버지가 골라준 사람 만나볼래? 엄마 말도 일리가 있어.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 좋은 남편감도 고르지. 아빠까지 선보라는 거야? 정말 싫다. 나 그냥 독립할래. 결혼자금 주시면 혼자 나가서 살게요.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못 내보낸다면서 화를 내셨고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죠. 그리고 얼마 뒤 아빠는 저를 회사로 부르셨어요. 점심이나 먹자고 하셔서 가볍게 갔는데 그 자리에 한 명이 더 오게 됐죠. 제 또래의 남자 직원이었어요. 덩치도 크고 얼굴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소연아, 회사 직원인데 오전에 보고를 못 받아서 점심 같이 먹기로 했다. 괜찮지? 뭐 괜찮아요, 아빠. 전 어쩌다 이렇게 됐겠지 생각하고 밥만 맛있게 먹었어요. 아버진 그 남자 직원이랑 회사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밥을 다 먹고 차를 마시러 갔을 때 아빠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셨죠. 소연아, 김대리랑 커피 마시고 와라. 무슨 말인지 알지? 김대리, 우리 딸이랑 편하게 얘기 나눠봐. 둘 다 애인 없다며. 선보라고 하면 둘 다 거절할 것 같아서 내가 자리 마련했네. 그럼 두 사람 좋은 시간 보내. 아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일어났고 전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그건 남자 직원도 마찬가지였죠. 아빠가 그렇게 하고 가니까 이상하게 어색하고 부끄러워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은 어색하게 커피만 먹고 일어났고 전 아빠한테 화를 냈어요. 아빠, 소개를 해줄 거면 처음부터 말을 하지. 아빠 가고 난 다음에 얼마나 어색했는 줄 알아요? 제대로 한번 약속 잡고 만나봐. 김대리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해. 아버지가 오래 지켜봤는데 사람이 듬직하고 괜찮더라. 아빠 믿고 한번 만나봐. 너 아빠 못 믿어? 그럼 이번 한 번이다. 아빠 때문에 주말에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됐는데 느낌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창민 씨 첫인상은 남자답다 정도였어요. 근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의외의 면이 보여서 호감이 가더라고요. 덩치도 크고 외모도 상남자 스타일인데 낯도 가리는 것 같고 수줍음도 있었죠. 그 사람은 커피도 가려 마셨어요. 아메리카노는 너무 독하다고 꼭 우유 거품이 올라간 커피만 마셨죠. 외모는 강한데 알고 보면 속은 부드러운 남자,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꼭 곰돌이 같았죠. 좀 친해지니까 제 마음에 쏙 들게 말하고 행동하더라고요. 미운 구석이 없다고 해야 하나?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었죠. 전 그런 창민 씨한테 마음이 가게 되었고 우린 연애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별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우린 1년 가까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친구 다들 신기했죠. 엄마, 오늘 창민 오빠랑 1년 되는 날이야. 우리 근사한 데 가서 밥 먹기로 했어. 그런 줄 아세요? 벌써 1년이나 됐어? 2년은 2년인가 보다. 2달 사귀면 질린다고 헤어져 버릇하더니 창민이는 진득하게 잘 사귀네. 나도 신기해. 아빠가 정말 보는 눈은 있나 봐. 엄마, 나 다녀올게. 기념일이라고 늦지 말고 일찍 들어와. 늦고 싶어도 못 늦어. 창민 씨 완전 바른 생활 사나이인 거 알지? 10시 반만 되면 꼬박꼬박 집에 들여보내주잖아. 딴짓을 할래도 못한다니까. 에휴, 엄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렇게 우린 연애를 이어갔죠. 전 감성적이고 자잘한 일에 화도 잘 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었어요. 감정의 기복도 별로 없고 배려도 잘해주더라고요. 같이 있으면 안심이 된달까? 그런 마음이 들었죠. 한 번은 이런 대화도 했었어요. 오빠처럼 오래 사귄 사람은 처음이다. 전 애인들은 사귄 기간이 최소 2주부터 2달이 최고다.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그건 사귄 것도 아니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끈기 하나는 확실하거든. 목표를 정했다 하면 그때부터 기본 5년은 그대로 변함이 없어. 우리 이제 고작 1년 된 거잖아. 이제 시작 아니야? 큰 위기 없이 우린 4년이란 시간을 만났어요. 물론 저한텐 최장기 연애였죠. 우린 주말에 주로 만났어요. 전 웹 디자이너로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야근도 많았죠. 오빠도 회사 일에 바빴고요. 4년 연애 끝에 우린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창민 씨는 아빠를 포함해 우리 가족한테 참 잘했습니다. 또 회사 일도 열심히 했죠. 언젠가 오빠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술직이 자기는 맞다면서 공장에 뼈를 묻고 싶다는 거였어요. 아빠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좋아하셨죠. 아빠 눈에 들 만큼 오빠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오빠가 백방으로 달린 덕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도 몇 개 있었고요. 끈질기게 활로를 트고 신뢰를 쌓아서 회사에도 큰 도움이 됐대요. 부모님은 모두 창민 씨를 믿음직스러워했어요.
결혼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좋아하셨고요. 공장 사람들 다 창민 씨를 부러워했어요. 저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하자마자 다들 난리가 났대요. 그날 술자리가 있었는데 전 좀 늦게 도착했거든요. 직원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야말로 신분 상승 아니야? 야, 창민아, 기분이 어때? 대표님 사이가 되는 기분이 어떠냐고. 나중에 우리 다 창민이한테 사장님 소리 하게 되는 거 아니야? 아유, 자식아. 그때 돼서 우리 모른 척 하는 거 아니지? 그렇게 오래 사귀어놓고 결혼 안 하는 것도 이상하지. 너희 두 사람 결혼할 것 같았어. 축하해. 잘 살아. 아빠도 창민 오빠가 사이가 된다는 사실에 흐뭇해 하셨습니다. 아빠가 사람을 제대로 봤다면서 주변에 자랑도 하고 무척 좋아하셨어요.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고요.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오빠는 가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같이 웃다가도 정색을 하는 모습을 몇 번 봤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10명이 다 소리내서 시원하게 웃는데 중간에 표정이 없어지고 눈빛도 달라졌어요. 제가 툭 치면 그제야 웃는데 꼭 억지로 웃는 것 같았죠. 또 집에서 같이 밥 먹을 때 아빠가 농담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묘한 표정을 지을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땐 제가 중간에 끼어들기도 했어요. 우리 아빠 회사에선 농담 일체 안 하시지. 집에서는 편하니까 농담도 잘하시고 아재 개그 같은 것도 좋아하셔. 사이 될 사람이 장단 좀 맞춰줘. 아, 그러게. 대표님 이런 모습 처음 뵈니까 좀 그렇긴 하다. 제 얘기에 오빠는 어색하게 웃곤 했죠. 좀 묘한 기분이 들기는 했어도 기분 탓이겠거니 생각하곤 했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같이 놀이공원에 갔는데 제 앞에서 어린 여자애가 넘어졌고 아팠는지 막 울더라고요. 제가 일으켜 세워주고 달래주는데 창민 씨는 아예 관심도 없고 딴 데를 보는 거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물었어요. 오빤 애가 넘어졌는데 놀라지도 않았어? 난 오냐오냐 애 키우는 거 마음에 안 들어. 그 정도는 혼자 일어날 줄 알아야지. 소연이 너도 곱게 자라서 모를 거다. 세상이 얼마나 험한 줄 알아? 좀 강하게 자랄 필요가 있어. 그 말을 듣고 보니 또 수긍이 됐죠. 그런 점 몇 가지만 빼면 사실 오빠는 신랑감으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물론 양가 집안 차이는 좀 났어요. 우리 집이 훨씬 잘 살았지만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빠네 가족들은 저를 엄청 반겨주셨지만 조금은 어려워하셨죠. 우리 창민이가 어떻게 회장님 따님이랑 결혼하게 됐는지 모르겠네. 아이 결혼 허락해줘도 되는 거야? 어머님 말씀 낮추세요. 저 며느리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가? 듣기로 회사가 그렇게 탄탄하다며 신문에도 나고 우리 조카가 인터넷 검색인가 해보고는 깜짝 놀라던데 창민이가 그렇게 좋은 회사 다니는 줄 몰랐어. 저희 아버지 이 공장에 정말 애정을 갖고 젊은 시절 다 바치셨거든요. 그렇구만. 재산도 상당하시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닌가? 너무 신기해서 그래. 하나부터 10까지. 네,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읽은 것도 좀 있으세요. 시댁 식구들은 은근히 돈을 엄청 좋아하셨죠. 제가 불편한 상황이 몇 번 있었는데 결혼 직전에 친척분들이 많이 오셨을 때였어요. 집안 배경으로 절 소개하시더라고요. 아버지 회사 이름이 뭐고 재정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부터 어떤 동네에서 몇 평에 사는지 시시콜콜 말씀하시니까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거기 고급 빌라 들어봤지? 새애기네가 거기 살아. 아버지가 기업 대표야. 선박에 들어가는 부품 있잖아. 그거 만드신대. 엄청나지? 그리고 얘 말해봐라. 너희 집에 차가 몇 대나 있댔지? 3대인가? 외제차도 있지? 오빠, 어머님 좀 말려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창민 씨는 무표정하게 밥만 먹더라고요.
돈 얘기를 자꾸 하셔서 불편했지만 그것도 이해는 됐어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우린 결혼식을 하게 됐고 신혼생활이 시작됐어요. 이제 남편이 된 창민 오빤 연애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공장 일도 열심히 해줘서 아빠의 신임을 제대로 받고 있었죠. 결혼 후 시간이 참 빠르게 가더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빠는 전적으로 남편을 믿게 되고 남편은 일처리 능력을 인정받아 저희 결혼 5년 후 상무라는 직책으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나 오빠나 나이가 있어서 아이를 서둘러 가져볼까 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하루를 시작한 어느 날 남편한테 전화가 왔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아빠가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셨다는 얘기였어요. 소연아 침착해. 장인어른 현장에서 크게 다치셨어. 높은 곳에서 떨어지셨고 지금 생명이 위독하신 상태야. 나 지금 병원이야. 무슨 소리야? 아빠가 현장에서 왜 다쳐? 당신도 거기 있었어? 얼마나 다치셨는데? 순식간이었어. 장모님 모시고 얼른 와. 우리 아빠 어떡해? 빨리 말해. 어느 병원이야? 이게 무슨 일이냐고. 엄마는 택시 안에서 거의 기절하셨고 전 펑펑 울었어요. 아빠를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30년 동안 공장에서 아무 일도 없던 아빠였기에 이 일은 저희에게 큰 충격이었죠. 정신없이 병원에 도착했고 아빠가 혼수 상태에 빠져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깨어나더라도 척추 손상으로 인해 걷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요. 믿을 수 없는 얘기였죠. 엄마와 전 서로를 붙잡고 오열했어요. 선생님 아니죠?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아빠 얘기 맞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우리 아빠 이름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요. 이럴 리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아빠한테 이런 일이 생겨? 엄마와 전 통곡을 하는데 남편은 이상할 만큼 침착했어요. 슬퍼하는 기색도 없고 태연하달까? 눈물도 흘리지 않았고요. 전 남편이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이상해졌거나 그래서 그런가 싶어 남편을 붙잡고 흔들었죠. 여보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말해봐. 말했잖아. 순식간이었다고. 나도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었어. 여보 어떻게 해. 우리 아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냐고. 어떤 상황이었어? 다시 한번 말해봐. 그 높은 데에 당신이랑 아빠 둘만 올라간 거야? 다른 사람들은 뭐하고? 말 좀 해봐. 진정하면 말해줄게. 이성을 좀 찾으라고. 이 상황이 어떻게 이성적일 수가 있어? 평생 공장에서 사고 한 번 안 났었어. 근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엄마와 전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남편은 여전히 태연했죠. 아빠의 사고 소식을 듣고 회사의 사람들이 하나둘 병원에 도착했어요. 다들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인어른이 갑자기 이렇게 되셔서 회사 일에도 공백이 있을 텐데 앞으로 대표 자리는 제가 맡겠습니다. 장인어른 밑에서 그동안 배운 게 많아서 크게 차질은 없을 겁니다. 제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 전 울고 있다가 너무 황당했어요. 자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돌아가시기라도 했어? 지금 사고 난 지 몇 시간밖에 안 지났다고. 근데 벌써 그런 소리를 해? 소연아 진정해. 나도 말할 수 없이 속상하고 힘들어. 근데 공장은 굴러가야 하잖아. 다 손 놓고 울고 있으면 돼? 장인어른이 어떤 분이셨어? 공장에 얼마나 애착을 갖고 계셨냐고. 그럼 이 상황에 나라도 나서야지. 너처럼 울고만 있어야 돼? 거기 모인 사람들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시간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버진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아빠 자리에 앉아 공장 일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저도 아빠 일을 어깨너머로 보고 들은 게 있어서 남편 하는 일이 대충 어떤 건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일처리 방식이 생각보다 주먹구구식이었죠.
임원분들이랑 회의를 해야 할 일도 혼자 결정하더라고요. 투자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빠르게만 진행하는 게 불안불안했어요. 보다 못해 남편에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자기야, 임원 회의 없이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도 되는 거야? 아빠가 없으니까 더 신중하게 해야지. 거액이 오가는 일인데. 내가 알아서 할게. 그동안 장인어른 보니까 지나치게 신중하시더라. 너무 따지는 게 많았다고. 나는 사업을 좀 다르게 하고 싶어. 너무 걱정 마. 너보단 내가 더 잘 알아. 넌 장인어른 돌보는 거나 신경 써. 장모님도 기운 못 차리시잖아. 그래도 당신 혼자 결정할 게 아니라 임원분들이랑 회의도 하고 고민을 좀 더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분들 경험도 많고 아빠랑 일도 더 오래 하셨어. 도움을 청할 일은 툭 터놓고 얘기하라고.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넌 빠져. 구닥다리 방식이 지금 통할 것 같아? 결과를 보고 얘기해. 대표가 된 남편은 회사를 자기 손으로 마구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잘 모르는 저도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남편은 중요한 결정도 기분대로 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회사를 위하는 일이 아니라 꼭 딴 주머니를 차는 것 같았죠. 임원분들한테 전화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도대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고요. 이러다 회사가 망할 것 같았습니다. 당시 전 엄마와 교대로 아빠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제가 아빠를 지키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남편 얼굴 보는 게 힘들어졌죠. 나중엔 남편이 일부러 절 피한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런 고민을 할 때 회사에서 이사직을 맡고 계시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석에선 제가 부산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이었죠. 아저씨는 아빠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중마고우였어요. 아빠가 공장을 차리고 가장 먼저 데려온 분도 이분이고요. 부산이 고향이셔서 어릴 때부터 부산 아저씨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아저씨는 심각한 목소리로 저한테 혼자 있냐고 물으셨어요. 제가 그렇다고 하니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셨죠. 소연아, 놀라지 말고 들어. 그날 아버지한테 일어난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어.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일어난 사고였다고. 아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이상하긴 했어요. 그 현장은 아버지가 수백 번도 더 가본 곳이었고 그런 실수하실 분 아니잖아요. 남편은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만 하고요. 뭐가 있어요? 아저씨, 말씀해 주세요. 그날 아버지가 한 작업은 원래 네 남편이 할 일이었어. 현장 들어가기 직전에 네 남편이 그러더라고. 작업화가 이상하게 불편하다고. 발이 부은 것 같다는 거야. 네 아버지가 괜찮냐고 하니까 발목까지 아픈 것 같다고 하더라. 그 사람이 발이 아프다고 했다고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습니다. 아저씨는 굳은 표정으로 얘기를 이어나가셨어요. 사위가 아프다는데 네 아버지가 가만히 있었겠니? 자기가 거길 올라가겠다는 거야. 다른 직원들은 말렸지. 그래도 네 아버진 포기하지 않고 올라갔어. 네 남편은 장인어른 보조라도 하겠다고 따라 올라간 거고. 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래서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데요? 네 아버지가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창민이 그 새끼가 뒤에서 슬쩍 네 아버지를 밀었어. 아주 교묘하게 행동하더구나.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했던 것처럼. 그 모습을 내가 다 봤다. 작업화가 어쩌고 할 때부터 내가 동영상을 찍고 있었어. 작업 과정을 자세히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본의 아니게 증거 영상을 남기게 됐구나. 영상이 있다고요? 정말이에요, 아저씨? 전 당장 엄마를 불러서 교대를 했고 부산 아저씨 집으로 찾아갔죠. 그리고 보게 된 영상에서 전 악마를 보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아빠를 뒤에서 밀었어요. 아래에선 그 상황을 당연히 몰랐고요. 떨어지는 아빠를 잡을 수 있었는데도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질까지 쳤죠.
영상은 아빠가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끊겼어요. 놀란 아저씨가 카메라를 떨어뜨리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신 거였죠. 바닥을 비추는 영상에선 사람들의 비명과 구급차 부르라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해요? 이 사람한테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데요. 아빠가 얼마나 이 사람을 아꼈는데요. 전 오열하고 말았어요. 불쌍한 우리 아빠는 악마 같은 사이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한 거였어요. 남편이란 작자는 우리 아빠를 죽이고 자기가 대표 자리를 차지하려던 거였습니다. 사고 직후 모두가 침통해하고 있을 때 갑자기 대표 얘기를 꺼낸 것도 다 그런 이유였어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남편은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람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는 잔인한 악마였죠. 전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죠. 소연아, 섣불리 터뜨리지 말자. 아무래도 네 남편 위험한 사람 같아. 돈 때문에 악한 짓도 서슴없이 하는 걸 보니까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구나. 아휴, 네가 너무 걱정이야. 아저씨, 전 어떻게 해요? 집에 가면 그 사람이랑 마주칠 텐데 어떤 표정으로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무섭고 화가 나서 미치겠어요.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에휴, 일단 모른 척하자. 아버지 병세도 좀 지켜보고 기적처럼 깨어날 수도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좀 해보자꾸나. 잘못해서 너까지 다칠까봐 난 크게 걱정이야. 네가 조금이라도 아는 척을 하면 너도 다치게 할 인간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조심해. 아는 척하면 안 돼. 아저씨 말이 맞았어요. 제가 아는 척을 하면 남편은 절 해치고도 남을 사람이었죠. 이 사실은 엄마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엄만 마음이 약해서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벌벌 떨 게 뻔했어요. 전 마음을 다해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버지 깨어나게 해달라고. 이대로 돌아가시게 둘 수는 없다고요. 그러는 사이 집에 도착했고 남편 앞에서 감쪽같이 행동했어요. 손이 벌벌 떨리고 무서웠지만 저까지 약해질 순 없었습니다. 침착하자 마음을 달랬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연기를 했죠. 오히려 평소보다 더 잘해줬어요. 당신도 얼굴이 많이 상했네. 중요한 결정하는 게 보통 아니지? 대표 자리가 그런 거야. 목욕물 받아놨어. 씻고 긴장 좀 풀어. 남편은 대표 자리에 앉은 뒤 무섭도록 차갑고 냉정해졌죠. 꼭 로봇을 보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눈빛에 감정이 담겨있지 않더라고요. 부산 아저씨 말을 떠올려 보면 그러는 게 당연했어요. 그게 원래 남편 본 모습이었습니다. 밤엔 제가 아빠한테 가봐야 된다고 자리를 피했어요. 안 그러면 같이 자야 하는데 소름이 끼쳐서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간절한 바람대로 아버지가 깨어나신 거였어요. 새벽에 전 친정집에서 자고 있었죠. 근데 꿈에 건강한 아빠가 나왔어요. 같이 바닷가에 갔고 무등을 태워주셨죠. 전 좋아하면서 웃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백사장에 저만 있는 거였어요. 아빠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전 엉엉 울면서 아빠를 찾았죠. 그리고 벨소리에 잠이 깼어요. 엄마였는데 꿈이 불길에 전화를 받기가 두려웠습니다. 근데 엄마 목소리가 너무 밝은 거였어요. 소연아, 아빠 깨어났어. 빨리 병원으로 와. 네 이름 부르면서 깨어났다고. 뭐? 엄마 정말이야? 그게 사실이야? 나 이거 꿈 아니지? 전 제 볼이랑 허벅지를 꼬집어 봤어요. 아프더라고요.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전 당장 뛰쳐나가 병원으로 달려갔죠. 가보니 정말 아빠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의료진들도 다 놀란 눈치였죠. 깨어날 가능성이 정말 희박했는데 아버지는 의식을 찾고 저까지 알아보시더라고요.
전 너무 기뻐서 아빠를 안고 엉엉 울었어요. 아빠 고마워. 깨어나줘서 고마워. 꿈에서 아빠 잃어버려서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이제 어디 가면 안 돼. 내가 옆에 꼭 붙어 있을 거야.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났죠. 아빠는 의식을 찾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말도 하기 시작하셨죠. 더 놀라운 건 사고가 났던 그날의 일을 모조리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아빠 곁을 지키던 날 전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빠, 나 다 알고 있어. 김창민 그 인간이 아빠 밀었지? 아빤 흠칫 놀라시더니 한동안 말없이 저만 바라보셨죠. 조용히 해라. 아무도 알면 안 돼. 네가 위험해. 기억나? 그날 벌어진 일 모두 기억나냐고. 나 분하고 억울해서 미치겠어. 어떻게 아빠한테 그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부산 아저씨한테 증거 있어. 그날 아빠랑 그 사람 찍고 있었대. 뭐? 박 이사가 그 영상을 찍었다고? 소연아, 비밀 지켜. 아버지 깨어난 거 그 녀석 절대 모르게 해. 알아들어? 아빠, 그 사람 빨리 경찰에 넘겨야 돼. 우리 회사도 그 사람 때문에 망할지도 몰라. 부산 아저씨랑 나랑 어떻게 하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이제 아빠 깨어났으니까 경찰에 신고해도 되잖아. 소연아, 나 장례를 치러다오. 무슨 소리야, 아빠.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장례를 왜 치러? 꼭 그렇게 해줘. 나한테 다 생각이 있다. 창민인 절대 모르게 하고. 전 아빠 뜻대로 해드리기로 했죠. 부산 아저씨한테도 다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했죠. 부산 아저씨는 이제 때가 된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합심해서 그 악마 같은 인간을 처단할 때가 왔다고요.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전 남편에게 조용히 연락을 했어요. 여보, 어떡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 불쌍한 우리 아버지 하늘나라 가셨다고. 그렇구나. 장례 준비해야지. 제가 한때 남편이라고 불렀던 그 인간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었어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하자마자 슬퍼하는 기색도 없이 또 감정 없이 말을 하더라고요. 분노가 치미는 걸 간신히 참고 전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자기가 좀 도와줘. 나랑 엄마 경황도 없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여보,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해. 정신 차려. 준비할 게 많은데 계속 울기만 할 거야? 전화를 끊고 전 욕을 바가지로 해줬습니다. 어디 뜻대로 되나 보자고 단단히 펴렸어요. 아빠가 하라는 대로 저와 부산 아저씨는 아빠를 장례식장 병풍 뒤에 숨겼습니다. 아빠는 그때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목소리나 눈빛만큼은 다치기 전과 똑같았어요. 사냥감을 노리고 숨을 고르는 맹수 같았죠. 장례식장에 다 왔다는 남편의 전화를 받고 저와 엄마는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도 이때는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죠. 엄마는 한때 쓰러지셔서 수해까지 맞으셨어요. 그만큼 충격이 크셨던 거였습니다. 남편은 장례식장에 오자마자 사무적으로 저와 엄마를 대했어요. 위로의 말 한마디 없었죠. 전 일부러 남편한테 쓰러질 듯 오열했고 남편은 엄마가 보고 있는데도 절 심하게 밀쳤어요. 정말 징글징글하게도 운다. 넌 무슨 수도꼭지냐? 그만 좀 울어. 머리가 아파 죽겠다. 전 쓰러진 김에 더 통곡하듯 울었죠. 엄마가 그걸 보고 남편한테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아, 아빠 잃고 슬퍼하는 애를 왜 밀어? 그러고 보니 자네 사고 난 날부터 이상했어. 정말 우리 가족 맞나? 장인어른이 자네랑 있다가 다쳤는데 어쩌면 그렇게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하고 멀쩡해? 기다렸다는 듯이 회사 맡겠다고 하고. 혹시 자네 장인어른 돌아가시기만 바랬던 거 아니야? 어떻게 눈물 한 방울 안 흘려?
그때 부산 아저씨도 들어와서 엄마 편을 들었어요. 빨리 사과하게. 나도 자네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장인어른이 자네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나. 자네는 피도 눈물도 없어. 그리고 회사 중요한 일들을 왜 자네가 다 혼자 처리하나. 자네가 한 결정 때문에 회사가 지금 큰 위기라고. 장인어른이 이 회사를 얼마나 어렵게 세웠는지 알아? 그러자 남편은 본색을 드러내면서 아주 재수없게 말했죠. 다들 이성을 잃었어요? 울고불고 정신사납게 왜 이러냐고요? 내가 장인어른 죽였어요? 어디서 그런 모함을 해? 어? 누가 봤어요? 증거 있어? 당신들 없을 때 장인어른은 이미 나한테 말했어. 이 회사 나한테 고스란히 물려줄 거라고 했었다고요. 내 것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제 회사가 아까워서 그래? 돈 좀 달라는 거냐고. 속이 시큼한 사람들이 누군데 나한테 이래. 그때 병풍이 갑자기 흔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고 깜짝 놀라더니 얼어붙어 버렸어요. 저흰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곧 병풍 뒤에선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진 병풍을 확 밀어 쓰러뜨리고 위풍당당하게 나타나셨어요. 네 이놈, 어디서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해. 이 천벌을 받을 놈아. 귀신이야.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뒷걸음질 치다가 자빠지고 말았죠. 마침 옆에 있던 저를 붙잡고 바들바들 떨면서 이러는 거였어요. 자기야, 안 보여? 아버님, 안 보여? 왜 이래? 뭐가 보인다 그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병풍 날아간 거 안 보이냐고. 그 뒤에 장인어른, 응? 장인어른, 안 보여? 무슨 소리야? 당신 미쳤어? 돌아가신 우리 아빠가 어떻게 살아 돌아와? 귀신이야.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남편은 도망가려다 제 치마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한 바퀴 굴렀어요. 전 이때다 싶어 남편 바지가랑이를 잡고 안아줬어요. 아빠는 천둥 같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나를 높은 데서 일부러 밀어놓고 사고로 떨어진 거라고 거짓말을 해? 넌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사람을 죽인 널 지옥불에 떨어뜨리겠다고 저승사자가 저기 오는구나. 넌 꼼짝없이 지옥행이야. 나랑 같이 저승에 가자, 이 벼락 맞을 놈아. 남편은 겁에 질려 눈이 돌아가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싹싹 빌더라고요. 덜덜 떠는 꼴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저 데려가지 마세요. 저 살고 싶어요. 지옥불이라뇨. 안 돼요, 장인어른. 저 좀 살려주세요. 너 같은 놈은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 우리 소연이한테서 떨어져라. 당장 저승으로 가자. 싫어요, 싫습니다. 사람 살려. 남편은 무섭다면서 몸을 웅크리더니 방바닥을 뱅글뱅글 돌면서 헛발질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흥건하게 소변 실수까지 해버렸습니다. 장례식장에 오줌 냄새가 진동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도 남편은 우리 아버지 영혼이 자기를 데려왔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러나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부산 아저씨의 신호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왔고 남편의 양손엔 수갑이 채워졌어요. 오줌으로 바지가 엉망이 된 채 남편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경찰들을 보더라고요. 꼴 같지 않아서 제가 나섰습니다. 아직 정신 못 차렸나 보네. 당신 지옥 가려고 수갑 찬 거 아니고 감옥 가기 위해 수갑 찬 거야. 미안한데 우리 아버지 깨어나셨고 당신이 일부러 민 거 다 말해주셨어. 당신 범행이 찍힌 증거 영상도 있다고. 당신 그동안 사람인 척하느라 고생 많았다. 당신은 짐승만도 못해. 욕도 아까운 인간이라고. 지옥에는 죽어서 가고 살아선 교도소에서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 알겠어? 뭐야? 장인어른이 깨어나셨다고? 그때 아버진 휠체어를 밀고 우리가 있는 곳까지 오셨어요. 남편의 입은 떡 벌어졌고 얼굴이 사색이 됐죠. 아버진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차라리 지옥이 낫나 싶나? 내가 아주 큰 잘못을 했어. 악마 같은 자네를 우리 소연이한테 소개시켜주고 결혼까지 시킨 거. 내가 사경을 헤매면서도 크게 후회했네. 근데 어쩌나 하늘은 자네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인데. 뒤를 한번 보게. 자네 꼴 회사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 지은 죄가 없으면 내가 귀신으로 나타난들 왜 무서워했겠나. 자네 스스로 지은 죄를 고백한 꼴 아닌가. 남편은 그제야 주변을 둘러봤어요. 직원들은 연락을 받고 모두 장례식에 와 있었죠. 이미 우리 아버지가 깨어나신 거, 남편 때문에 사고를 당한 거 모두 알고 있었고요. 아버진 부산 아저씨한테 부탁해 사내 전체 회의를 소집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갖고 있던 영상을 직원들 앞에서 틀었던 거죠. 수갑을 찬 남편한테 직원들의 원망과 욕이 쏟아졌어요. 어디 우리 대표님을 해치려고 해? 네가 사람이냐? 그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 뻔뻔하게 회사에 나와? 에라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아. 저 인간은 살인 미수가 아니라 살인범이야. 그냥 무기징역을 때려야 한다니까. 아예 세상빛을 못 보게 해야 돼. 공기도 아까워. 욕심이 뻗쳐도 할 짓이 있고 안 할 짓이 있지. 에잇. 대대적으로 쪽을 당한 남편은 아니라고 오해라고 변명을 했지만 너무 뻔뻔한 변명이었어요. 그 길로 남편은 경찰에 연행됐고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TV에서 아빠를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였죠. 그 사람이 쓴 일기장에 모든 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빠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연구해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타입의 남자를 연기한 거였죠. 제일 처음 만났을 때 낯을 가리고 수줍음이 많아 보였던 것도 진짜 성격을 가리기 위한 속임수였고요. 알고 보니 결혼식 때 왔던 남편 친구들도 다 하객 알바였습니다. 쓰레기 인성의 친구도 하나 없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엄마의 재산, 그리고 공장까지 싹 다 현금으로 빼돌려서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빠한테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도 같이 사니까 더 이상은 속이는 게 어려워서 그랬다는 거였어요. 전 당연히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후련하고 속이 시원했어요. 전 남편 식구들은 범죄가 밝혀진 뒤 싹 다 입을 다물고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같이 산 집도 그 범죄자의 흔적이 있는 게 찝찝해서 아예 팔아버렸어요. 그 사람 짐도 싹 다 버렸고요. 제 인생에서 함께한 시간도 완전히 지우고 싶은데 그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아버지는 재활치료를 하면서 회사 이사인 부산 아저씨께 공동대표를 맡자고 제안하셨죠. 전 남편이 교도소로 사라진 이후 회사는 얼마 안가 정상화됐고 지금까지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아빠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어요. 소연아, 미안하다. 너한테 이런 큰일을 겪게 해서 아빠가 면목이 없어.
그런 말 하지 마, 아빠.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 그래도 진실이 밝혀졌잖아. 난 아빠 원망 안 해. 이렇게 다시 깨어나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데. 아빠 그대로 돌아가셨어 봐. 엄마랑 나랑 어떤 꼴을 당했겠어? 상상도 하기 싫어.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셨죠. 짧은 결혼 생활이지만 느낀 게 많네요. 우리 가족 아픈 시간들을 보내긴 했지만 이 일로 다시 똘똘 뭉치게 됐어요.